세계 경제의 생명줄 호르무즈 해협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결국 파국을 맞았고 전례 없는 전운이 바다를 덮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방져졌습니다. 미군 F-35 스텔스기 50여 대가 중동 하늘을 메웠고 공중급유기들이 동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 임무. 이에 맞선 이란은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러시아 군함과 함께 최후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정적을 깨고 반다르 아바스 기지 레이더에 낯선 신호가 포착됩니다. 미 항모 전단 옆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표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합동작전에 전격 합류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젊은 장교 카림은 비웃었습니다. 미군 전투기 뒤에 숨어온 들러리인가? 저들이 여기서 뭘 하겠나? 그 순간 파리드 자에디 제독의 손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커피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상황실의 정적을 찢습니다. 백발의 노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5년 전 단 12시간 만에 이란 해군 전체를 마비시키고 심장부를 겨눴던 4,400톤의 강철 괴물.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공포. 그것이 다시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2021년 1월 전 세계를 경악게 했던 그날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란 해군 남부사령부 작전참모 파리드 자에디 제독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 이름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국제해운 업계나 중동 정세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반다르 아바스라는 지명은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제가 28년간 지켜온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이죠.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저는 오랜 시간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예멘 해상 봉쇄 작전, 시리아 수송로 호위,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의 수없이 많은 대치 상황들을 경험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 경험과 판단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3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의 지하 작전실에서 저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전자지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수백 척의 선박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표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케미호 17,426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이랑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는 평범한 상선이었죠. 메탄올을 비롯한 세 종류의 화학물질을 싣고 있다는 정보도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참모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게 한국 선박이지? 저 배를 납포한다. 다들 알겠나? 목표는 압박이지 전쟁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다. 환경오염 우려라는 국제법상 정당한 사유 말이다. 작년에 그리스 유조 선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고 결과는 어땠나? 정확히 72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 젊은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독님, 한국 정부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나라다. 감정보다 계산을 우선시하지. 게다가 우리에게는 70억 달러라는 카드가 있어.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우리 동결 자금 말이야. 저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안달할 거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개인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면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형은 독일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테헤란에서 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형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자주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리드 잘 지내나? 저는 농담조로 말했죠. 형, 오늘 한국 배 한 척 잡을 계획이야. 별일 아니야. 그냥 압박용이랄까. 형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 내가 같이 일해봤는데 강단도 있고 결심이 서면 바로 움직여. 무서운 구석도 있으니 얕잡아 보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 그건 민간 기업 얘기잖아. 군사적으로는 다르지. 한국군이 뭐 대단한 전투 경험이라도 있나. 우린 지난 40년간 계속 싸워왔어.
예멘도 시리아도 다 우리 작전 구역이었고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형의 조언을 가볍게 흘려버렸죠. 셋이 다시 작전실로 내려왔을 때 젊은 정보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한국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국방비, GDP 대비 2.6%, OECD 평균 이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경제 대국이지만 군사 대국은 아니야. 그리고 최근 한국군의 해외 작전 경험은? 장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2011년, 그게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해적이라니. 우리는 정규군과 싸워왔는데 저들은 해적하고만 싸워봤다는 거야. 작전실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이미 납포 후 72시간 이내에 협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한 참모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제동님, 아마 한국 외교부에서 특사 보낼 겁니다. 가방에 돈 싸들고 올 거예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아니겠지. 하지만 동결 자금 해제 방안은 들고 올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니까. 저녁 6시 최종 작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목표 한국 개미호. 시간 내일 새벽. 명분 해양 환경 오염 우려. 조치 반다르 아바스 인근. 라자이항으로 예인 후 조사.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끝날 거야. 한국은 예측 가능한 상대니까.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년 전 오늘 그 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숫자를 믿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국민을 지키겠다는 나라의 의지는 어떤 숫자로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새벽 6시 반다르 아바스 작전 상황실에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물 납포 완료. 선박명 한국 개미호. 총톤수 1726톤. 선원 20명 전원 무사히 확보했고 배는 라자르 항구로 예인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부관에게 선원 명단을 요구했고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국적별 인원 구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다국적 선원 구성이라는 것은 이 배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국제해운시장의 한복판에서 움직이는 상업 선박이라는 뜻이었고 그 말은 곧 인질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 작전이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될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2019년 저희 혁명수비대 해군이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우를 억류했을 때 영국 외교부는 72시간 안에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그로부터 2개월 뒤 선박과 선원은 조용히 석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묵인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같은 수순이 반복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소극적인 나라였으니까요. 부관 마지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동님, 한국 정부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항해 성명이 나올 거고 며칠 안에 서울에서 특사가 날아올 겁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들고서 말이죠. 그 가방 안에는 동결된 자금 70억 달러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사과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날 오전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었다.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드가 뉴스 화면을 제 앞에 띄웠고 저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동시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이미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형 라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국제해운시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동양 분위기도 확인할 겸 전화를 했죠. 형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파리드, 너희가 한국 배를 잡은 것이 걸린다.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 정부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야.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 이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집요하거든. 저는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형, 한국은 군사 대국이 아닙니다. 국방비가 GDP의 2.6%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규모로 호르무즈까지 원정 작전을 펼칠 능력은 없습니다.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상황실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해미호는 라자르 항구에 안전하게 계류되어 있었고 선원들은 임시 숙소에 수용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식사와 침구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해적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해군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무실로 돌아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과거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 분석 파일이었습니다. 구축함 6척, 호위함 12척, 잠수함 9척. 숫자만 보면 결코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평균 작전 반경은 자국 연안에서 1000L이 이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었고 설령 출동한다 해도 최소 28시간에서 4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올 리가 없어. 설령 온다 해도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만만 무스카트 항구에 정박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제33진이 긴급 출항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기함은 배수량 4,400톤급 구축함 최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아직 몰랐고 그저 승리의 여운 속에서 내일 아침 한국 외교부의 다음 반응이나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저는 반다르 아바스 기지 내 고위 간부 회의실에서 남부함대 작전 참모들과 함께 주간 정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들의 동향 파악과 미국 제어함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부참모장 알리 대령이 스크린에 위성 사진을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48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총 53척이며 그중 한국 국적 선박은 6척입니다. 평소와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선박 6척, 그중 한 척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고 나머지 5척은 정상적으로 항해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 공식적인 접촉 요청은 들어왔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외교부 채널을 통한 항해 성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구나. 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중이겠지.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정복과 소속, 젊은 장교 한 명이 급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알리 대령에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고 알리는 화면을 확인한 뒤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동님,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오만만 무스카트 항구에 정박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함정 한 척이 어제 저녁 출항했습니다. 현재 북서쪽으로 항해 중이며 추정 목적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이 포착한 선박의 실루엣과 함께 간단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함종 미상, 추정 배수량 4,000톤급, 속력 24노트, 현재 위치 오만 연안 동쪽 180해리. 저는 계산기를 꺼내 간단한 산수를 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해리. 24노트 속력이라면 도착까지 약 25시간에서 28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알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쯤 해협 입구에 도착하겠군요. 감시를 강화하고 접근 시에는 경고 방송을 송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함정이 실제로 무력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국적군 연합 작전의 일부였고 단독으로 주권 국가의 영해 근처에서 군사 행동을 펼칠 만큼 대담하고 뻔뻔한 행동을 할 나라라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함정이 해협에 접근하면 국제해양법에 따라 정중하게 통과를 허가하십시오.
다만 우리 영해 12해리 이내로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만약 진입 시도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십시오. 그날 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한국 해군 파일을 열었습니다. 청해부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아덴만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군의 상설 부대였고 주로 구축함한 척과 해상 헬기, 특수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작전 기록을 검색했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납치된 화물선에 진입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살 8명, 생포 5명, 인질 전원 구출. 이 정도 성과라면 결코 초보 수준의 부대는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해적과 국가는 다릅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조직도, 훈련도, 장비도 없는 무장 집단에 불과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정규 군사 조직이었고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지 부두에는 고속 공격정 20척이 정렬해 있었고 해안포대 12곳이 24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감히 이곳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2021년 1월 5일 새벽 4시 40분 저는 긴급 호출 신호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위성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작전 상황실이라는 글자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당직 사관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동님, 레이더에 미확인 함정이 포착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 우리 영해 경계선으로부터 40해리 지점입니다. 저는 잠이 단번에 달아났습니다. 40해리, 이미 그렇게 가까이 왔단 말인가. 저는 즉시 옷을 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레이더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입구 해상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은 현재 속력 31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추정 도착 시각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31노트라고요? 어제 정보가 보고에서는 24노트였는데요. 당직 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속력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까지 600해리. 만약 출항 직후부터 31노트로 달렸다면 소요 시간은 약 19시간, 조금 넘습니다. 저는 출항 시각을 역산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출항했다면 지금쯤 해협 입구에 도착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력이었습니다. 31노트라는 건 전투 상황에 준하는 고속 기동이었고 그 말은 곧 이 함정이 단순한 통과나 시위가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리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해안 포대와 고속정 부대의 1급 경계 태세를 발령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함정에 경고, 방송을 송출하십시오. 이란영의 12해리 이내 진입 시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알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은 여전히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출 거야. 멈춰야만 해. 2021년 1월 5일 새벽 5시 20분 호르무즈 해협 입구 수평선 너머로 한 척의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기지 관측소에서 고배율 광학 카메라가 그 함정을 포착했고 실시간 영상이 작전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회색 선체, 날렵한 함형, 함교 위로 솟아오른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 안테나.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호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과 분석관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제동님, 함정 식별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입니다. 함번호 505, 취역 연도 2005년, 배수량 4,400톤, 주무장 127mm 함포 1문, 수직 발사대 32셀, 대한미사일의 성 8발 탑재 가능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영함.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전투체계는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체계입니다.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영암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여전히 북서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리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경고 방송을 송출하십시오. 지금 즉시요. 알리가 통신 장교에게 신호를 보냈고 몇 초 뒤 국제해상 통신 채널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송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경고합니다. 귀함은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령의 경계선에 접근 중입니다. 즉시 침몰을 변경하고 유지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침몰을 변경하십시오. 하지만 최영암은 침몰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이더 화면상 속력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속력 32노트로 증가. 현재 우리 영의 경계선으로부터 28L이 지점입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고속정 부대는 출동 준비가 되었습니까?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척 전부 엔진 가동 상태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출동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속정을 출동시킨다는 건 실제 충돌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최영암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속정 부대 출동. 최영암과 평행 항로를 유지하면서 압박하십시오. 다만 먼저 사격하지는 마십시오. 알리가 명령을 전달했고 곧 기지 부두에서 고속정 20척이 일제히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사관이 긴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동님, 우리 레이더가 표적 추적 신호에 낙원당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경고 표시가 깜박이고 있었고 최영암으로부터 발신된 화력 통제 레이더 신호가 우리 기지 전체를 조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조준 대상은 어디입니까? 레이더 사관이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해안 포대 12곳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지 내 미사일 발사대 4곳, 출동 중인 고속정 20척까지 전부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36개 표적을 추적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레이더 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입니다. 이지스급 전투체계의 핵심 기능입니다. 저는 정보과 파일에서 그 단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 이렇게 압도적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준 정밀도였습니다.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제동님, 화력 통제 레이더의 오차 범위를 역산한 결과 0.5m 이하로 추정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0.5m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최영암은 지금 우리 해안 포대 하나하나의 정확한 좌표를 오차 50cm 이내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포대 중앙부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해안 포대는 러시아제 무기였고 유효 사거리는 25km였습니다. 최영암은 현재 우리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그 말은 곧 우리는 최영암을 공격할 수 없지만 최영암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미사일 부대는 최영암을 타격할 수 있습니까? 알리가 작전 지도를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영암이 전자전 체계를 가동하면 우리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고 확실하지 않은 공격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실패한다면 최영암은 정당방위 명분으로 우리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출동 중인 고속정 부대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속정 부대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최영암과의 거리를 15km 이상 유지하고 절대로 먼저 접근하지 마십시오. 상황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암은 여전히 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영의 경계선까지는 이제 20해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5분. 이 상황이 시작된 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온 거야. 그냥 시위가 아니라 진짜 작전을 수행하러 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한국 해군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1년 1월 5일 새벽 6시 정각, 반다르 아바스 작전 상황 시에 모든 레이더 화면이 동시에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전파 간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고 상업용 레이더와 군사용 레이더가 뒤섞여 작동하면서 가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레이더 담당 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제동님, 주파수 전 대역에서 강력한 전파 방해가 감지됩니다. 출처는 최영암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해협 전역의 선박과 항공기, 심지어 작은 어선까지 선명하게 표시되던 화면이 지금은 온통 초록색 노이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가 콘솔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환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백업 주파수 대역도 동일하게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모든 주파수를 교란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보과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동님, 이건 광대역 전자전 공격입니다. 최영암이 탑재한 전자전 장비가 우리 레이더의 작동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정확히 그 주파수의 강력한 잡음 신호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바꾸면 그쪽도 즉시 따라 바꿉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주파수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리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광학 카메라는 작동합니까?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야간이라 가시거리가 제한적입니다. 그때 통신 담당 사관이 손을 들며 보고했습니다. 제동님, 무선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고속정 부대와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통신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사관이 송신 버튼을 누르며 교신을 시도했지만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주파수로 시도해보라고 지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통신 채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알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동님, 현재 우리는 레이더로 최영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무선 통신으로 부대 간 지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눈과 귀가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단 한 척의 배가 우리 기지 전체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최영암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의 전투 시스템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소식은 그 다음에 들려왔습니다. 잠수함 작전 담당관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동님,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 3척이 수중 음파 탐지에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디르 1호부터 3호까지요.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최영암이 능동 소나를 가동했습니다. 고출력 음파를 해저 저녁에 송출해서 우리 잠수함의 위치를 역탐지했습니다. 현재 3척 모두 정확한 좌표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디르급 잠수함은 이란 해군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소형이지만 은밀하고 어뢰와 기뢰를 탑재할 수 있어서 호르무즈 같은 좁은 해협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밀함이 지금 완전히 벗겨진 겁니다. 저는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잠수함들에게 즉시 심도를 낮추고 은폐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담당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동님, 무선 통신이 두절되어서 수중 통신 채널로만 연락 가능한데 수중 통신도 전파 교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통신, 잠수함, 고속정 부대. 우리가 자랑하던 호르무즈 방어 체계가 불과 30분 만에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최영암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위치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보과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제동님, 방금 미군 P-8 초계기 한 대가 호르무즈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광학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군 초계기요. 그게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P-8는 대잠 초계기입니다. 아마도 최영암의 수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잠수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해군 단독 작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최영암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아마도 연합해군 전체가 이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알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선 통신으로 각 부대에 대기 명령을 내리고 광학 관측으로 최영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격받는 쪽이 아니라 방어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사냥감처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전자전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무력감만 커져갔습니다. 상황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노이즈만 깜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대전이구나.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쟁. 폭발도 없고 연기도 없고 비명도 없지만 패배는 명확한 전쟁. 저는 최영함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려 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상대방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1월 5일 새벽 7시 라자르 항구 경비대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유선 통신이었기 때문에 전자전 교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항구 외곽 해상에서 미확인 소형 선박 4척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저는 즉시 알리 대령을 불렀습니다. 라자르 항구 경비대에 1급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항구 내 한국 케미오 주변 경비 인원을 증강하십시오. 알리가 명령을 전달하는 동안 저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라자르 항구는 반다르 아바스 기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규모 상업 항구였습니다. 한국 케미오는 현재 그곳 부두에 계류 중이었고 경비 인원은 22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확인 선박의 속력과 거리를 보고하십시오. 경비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속력 약 40노트, 현재 항구로부터 3km 지점입니다. 도착 예상 시간 약 4분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4분이면 우리 중원 병력이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저는 경비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경비 인원 전원을 한국 케미오 주변으로 집중시키십시오. 그리고 항구 진입로를 봉쇄하십시오. 경비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동님, 저희는 소총과 기관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중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최대한 버티십시오. 증원 부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통신을 끊고 나서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라자르 항구까지 증원 병력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15분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7시 5분, 라자르 항구 경비대로부터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확인 선박 4척이 항구 방파제를 통과했습니다. 고무보트로 확인됩니다. 탑승 인원 각 보트당 약 5에서 6명, 총 2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무보트, 완전 무장, 20여 명. 이건 특수부대였습니다. 저는 경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경비대장이 쌍안경으로 관찰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전원 검은색 전투복 착용, 야간 투시경 장착, 소총은 단축형으로 보이며 일부는 유탄 발사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그가 덧붙였습니다. 제동님, 그들의 소총에 레이저 조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경비 초소에 붉은 점이 여러 개 찍혔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이저 조준. 그 말은 곧 상대방이 이미 우리 경비 인원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지시했습니다. 경비 인원들에게 엄폐물 뒤로 숨으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발포하지 않는 한 사격하지 마십시오. 경비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동님, 그들이 한국 케미오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막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경비 인원은 일반 보병이었고 상대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미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사격한다면 그들은 정당방위 명분으로 우리 경비 인원 전체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하되 발포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승선을 시도하면 육탄전으로 막으십시오. 새벽 7시 10분
경비대장으로부터 세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동님, 그들이 승선했습니다. 우리 경비 인원이 저지하려 했지만 상대는 비살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섬광탄과 최루탄이 투척되었고 경비 인원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프와 사다리를 이용해 불과 1분도 안 돼서 갑판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요? 경비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동님.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한 명의 실수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선원 수용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원 수용실. 그곳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한 20명의 선원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경비 인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비대장이 보고했습니다. 22명 전원 무사합니다. 하지만 전원 레이저 조준을 받은 상태로 엎드려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손짓만 했을 뿐 총을 쏘거나 구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적이 우리를 제압했지만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온 저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증원 부대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알리가 지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도착까지 약 8분 남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8분. 하지만 특수부대는 이미 선원들을 확보하고 철수할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저는 최영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라자르 항구 근처 해상에서 특수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겠죠. 새벽 7시 15분, 경비대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그들이 선원 전원을 데리고 고무보트로 철수했습니다. 현재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비 인원은 전원 무사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통신을 끊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분. 불과 15분 만에 한국 해군 특수부대는 우리 항구에 침투해서 인질 20명을 구출하고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철수했습니다. 우리 경비 인원 22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전문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알리에게 말했습니다. 증원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제 소용없습니다. 알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상황실 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2021년 1월 5일 새벽 7시 30분, 반다르 아바스 작전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노이즈로 가득했고 통신 채널은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며 지난 12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우리는 한국 유조선을 납포했고 그들은 단 12시간 만에 우리 방어망 전체를 뚫고 선원들을 데려갔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병력 한 명 다치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알리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십시오. 우리가 한국 선박을 억류했고 한국 해군이 작전을 수행해 선원 전원을 구출했다고요. 알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동님, 그렇게 보고하면 우리 책임 문제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때 통신 담당 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동님, 국제해상 통신 채널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신처는 최영함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통신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최영함이 우리에게 직접 통신을 요청한다고요. 통신 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로 송신되고 있습니다. 수신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하십시오. 스피커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해군 남부함대 사령부.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최영함 함장입니다. 귀측과 대화를 원합니다. 교신 가능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이란 해군 남부함대 제독 파리드 자에디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한국 국적 선박 케미호의 선원 20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귀측 인원 중 부상자는 없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작전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력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귀측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 복귀할 예정입니다. 귀측 영해를 침범할 의도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갑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디든 간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영암 함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귀측은 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귀측은 충분히 우리 기지를 타격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함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우리의 목표는 선원 구출이었습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란 해군을 존중합니다. 과거 이란과 한국은 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압도했지만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제압했지만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함장님, 귀측의 작전 수행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귀측의 절제에 감사드립니다.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저희는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안전한 항해 되시기 바랍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황실 안의 모든 참모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사력은 숫자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전투는 총성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파괴 능력이 아니라 절제 능력입니다. 한국 해군은 오늘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동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한국 캐미오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외교부에 연락해서 한국 측과 대화 채널을 여십시오. 우리는 적을 만든 게 아니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형 라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옳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요한 게 아니라 단호했어요. 그리고 강했어요.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배웠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이란 외교부는 한국 외교부와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닷새 뒤인 1월 11일, 양국 대표단이 테헤란에서 만났습니다. 동결, 작은 문제는 장기 협상 과제로 남겼지만, 양측은 상호 존중과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인 4월 9일, 한국 캐미오는 공식적으로 석방되어 안전하게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95일 동안의 억류였지만 선원 전원이 건강한 상태로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최영암 함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든 갑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 조용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제가 최영암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과거 생각에 잠시 잠겼지만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반다르 아바스 기지 작전실 내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 3개, F-35 스텔스 전투기 50여 대,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하나의 신호. 4,400톤급 한국 구축함 최영암입니다. 작전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젊은 장교 카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동님, 미군 항모는 72시간 내 타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군함은 고작 한 척입니다. 왜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5년 전 그날의 보고서를 꺼내 카림에게 건넸습니다. 2021년 1월 5일, 작전 코드명 케미호 억류. 우리는 12시간 만에 완패했습니다. 레이더 30분 무력화, 통신망 전면 마비, 해안포 36문 무용지물, 고속정 20척 위치 노출, 잠수함 3척 탐지 완료.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4,400톤짜리 배 한 척이 이란 해군 전체를 무릎 꿇렸습니다. 카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저 배가? 그렇네. 최영암이네. 5년 전 우리를 제압했던 바로 그 배이지. 창밖으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수평선 너머 40km 해상에서 최영암의 레이더가
이미 우리 기지 전체를 스캔하고 있다는 것을, 해안포 12문의 좌표, 미사일 기지 4곳의 위치, 작전실 건물의 구조까지 모두 파악했을 것입니다. 정확도 오차 50cm 이내로요. 참모들이 보고합니다. 제동님, 러시아 군함 3척이 대기 중입니다. 중국 해군도 48시간 내 도착 가능합니다. 고속정 부대 40척 출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해안 방어망 전투 태세 완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5년 전 우리는 고속정 20척, 해안포 36문, 미사일 기지 4곳, 잠수함 3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척의 한국 군함에게 12시간 만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이 2배로 늘었다 한들 과연 달라질까요? 더군다나 이번엔 최영함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림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동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나는 한국을 무시했었네. 4,400톤짜리 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지.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네. 그날 나는 깨달았지. 전쟁에서 중요한 건 배의 크기가 아니라 기술과 의지라는 것을. 한국은 자국민 20명을 구하기 위해 600캐리를 31노트로 달려왔고 12시간 만에 임무를 완수했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 그게 바로 한국 해군이란 말일세.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군대라네. 작전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카림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우리도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싸워야겠지. 하지만 최강자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죽을 각오를 다 해서 싸워야겠지. 레이더 화면 속 최영함은 여전히 40km 해상에 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침묵이 어떤 함성보다 무섭다는 것을. 저 고요함이 어떤 위협보다 강력하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 하루 2,100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가는 이 좁은 해협. 그리고 그 한가운데 떠있는 4,400톤짜리 작은 배.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최영함. 5년 전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군대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자는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바다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최영함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